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자료는 후각과 미각장애에 대한 의학 텍스트인데요. 우리가 매일 경험하지만 어쩌면 좀 당연하게 여기는 이 감각들 있잖아요. 네, 그렇죠. 이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또 우리 건강과 아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해요. 맞습니다. 정말 중요한 감각들이죠. 이번 시간에는 이 자료를 통해서요, 후각과 미각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 어떤 이유로 문제가 생기는지, 그리고 이게 뭐 전반적인 건강, 심지어는 그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신경계 질환하고 어떤 놀라운 연관이 있는지 그 핵심만 좀 쉽고 재미있게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네, 보내주신 자료가 아주 전문적인 의학 텍스트 내용이라 좀 더 깊이 있는 이야기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작부터 아주 흥미로운 사실 하나 먼저 짚고 갈까요? 후각을 잃는 것이요, 단순히 그냥 냄새를 못 맡는 불편함, 이걸 넘어서 장기적으로는 사망률 증가와 관련이 있거나, 사망률이요? 네, 혹은 파킨슨병, 알츠하이머병 같은 질환의 아주 초기 신호일 수 있다는 점. 이거 알고 계셨나요? 오, 그 정도일 줄은 몰랐는데요. 네, 한 연구에서는요, 후각 점수가 낮은 노인 그룹의 4년 내 사망률이 그 점수가 높은 그룹보다 무려 2배 이상 높았다고 하네요. 와, 상당한 차이네요. 정말 중요하게 봐야 할 부분이군요. 그렇죠. 자, 그럼 먼저 후각. 그러니까 냄새를 맡는 과정부터 간단히 좀 알아볼게요. 우리가 숨을 쉴 때 냄새 분자가 코로 들어오죠. 네, 그리고 음식을 먹을 때는 그 목구멍 뒤쪽, 비인두라고 하죠. 거기를 통해서도 코 쪽으로 넘어가고요. 맞아요. 이 분자들이 코 천장 부분에 있는 점액에 녹아서요, 그 후각신경세포의 끝부분, 선모라고 하는 곳에 닿게 되는 거죠. 네, 바로 이 후각신경세포가 아주 특별합니다. 사람한테는 약 400종류나 되는 굉장히 다양한 냄새 수용체가 이 세포들에서 만들어지거든요. 400종류나요? 와. 네. 근데 놀라운 건 한 세포는 딱 한 종류의 수용체만 만든다는 거예요. 다른 감각기관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수용체 세포를 찾기가 힘들죠. 그렇군요. 그리고 더 신기한 건 이 세포들은 만약 손상되더라도 주변에 있는 줄기세포에서 새로 만들어져서 교체가 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재생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어느 정도는요. 물론 뭐 항상 완벽하게 복구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재생 능력이 있다는 건 상당히 주목할 만하죠. 그럼 이 세포들이 냄새 신호를 잡으면 그 신호는 어떻게 뇌로 가는 건가요? 각 세포에서 나온 그 신경섬유, 축삭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발을 이뤄요. 사상체라고 부르는데 이게 코랑 뇌 사이에 있는 아주 얇은 뼈, 사골판이라는 곳을 통과합니다. 사골판이요? 네, 거기를 통과해서 바로 후각망울이라는 뇌의 첫 번째 관문에 도착하는 거죠. 후각망울. 일종의 냄새 정보 처리 센터 같은 건가요? 그렇죠? 비슷한 냄새 정보를 가진 신호들끼리 여기서 모여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그런 정보 분류센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냥 전달만 하는 게 아니군요. 맞아요. 후각망울에서는 정보가 그냥 전달되는 게 아니라 상당히 복잡하게 처리되고 또 정제됩니다. 여러 종류의 세포들이 서로 신호를 막 주고받으면서 냄새 정보를 더 선명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좀 조절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처리된 정보는 뇌의 여러 영역으로 퍼져나가는데 특히 중요한 게 그 감정이나 기억을 담당하는 편도체나 해마 같은 영역으로 직접 연결되는 경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냄새가 갑자기 옛날 기억이나 어떤 강한 감정을 확 불러일으키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다른 감각 정보들은 보통 시상이라는 일종의 중개센터를 거쳐서 가는데 후각은 이 시상을 거치지 않고 바로 감정 기억 센터로 연결되는 독특한 경로를 가지고 있거든요. 정말 신기하네요. 그럼 시상은 전혀 관여를 안 하나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나중에는 시상과도 연결이 됩니다. 특히 냄새를 좀 더 정교하게 인식하고 이건 무슨 냄새다 하고 구별하는 과정에는 시상이 관여를 해요. 주로 안화전두피질, OFC라고 부르는 뇌 영역에서 이런 식별이 일어나는데 이 과정에 시상이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후각은 기억, 감정, 동기부여, 심지어는 식욕 조절이나 자율신경계 활동 같은 거랑도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그럼 미각, 즉 맛을 느끼는 과정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맛을 내는 화학 물질이 침에 녹아서 혀나 입천장 같은 데 있는 미뢰라는 작은 구조물 속으로 들어가면서 시작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미뢰 안에 있는 맛세포들이 이 화학 물질을 감지하는 거죠. 사람한테는 미뢰가 얼마나 있나요? 약 7,500개 정도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이 미뢰 안에는 이제 크게 5가지 기본 맛 아시죠?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그리고 감칠맛, 우마미라고 하는 거요. 네, 5가지 기본 맛. 네, 이것들을 감지하는 수용체 세포들이 들어 있습니다. 어떤 미뢰는 한 종류의 맛세포만 가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 종류를 함께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포인트는 이 맛 수용체들이 입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료 보니까 소화관이나 호흡기에도 있다고요. 아, 네, 맞아요. 이게 정말 최근 몇 년간 밝혀진 아주 흥미로운 사실인데요. 예를 들면 쓴맛이나 단맛을 감지하는 그런 수용체들이요. 우리 장이나 기도, 심지어 폐에서도 발견되었어요. 폐에도요? 정말요? 네, 이른바 구강외 맛 수용체라고 부르는데 이게 단순히 맛을 느끼는 것 이상의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걸로 보여요. 예를 들면 어떤 역할인가요? 장에서는 음식물 속에 있는 영양분을 감지해서 소화 호르몬 분비를 조절한다든지, 기도에서는 유해 물질이 들어왔을 때 우리 몸의 방어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식이죠. 와, 방어 역할까지요? 네, 예를 들어서 특정 쓴맛 수용체 중에 T2R38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특정 세균이 내뿜는 그런 신호물질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거죠. 신기하네요. 네. 심지어 이 수용체의 유전적인 차이가 상기도 감염, 그러니까 감기에 얼마나 잘 걸리는지 이런 것과도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와, 맛을 느끼는 세포가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나 신진대사 조절에도 관여한다니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그렇죠. 우리가 그냥 맛이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역할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거죠. 그렇군요. 그럼 이 맛 정보는 어떻게 뇌로 전달되나요? 맛 정보는 주로 세 개의 뇌신경을 통해서 뇌로 전달돼요. 얼굴신경, 설인신경, 미주신경인데요. 여기에 이제 3차 신경이 담당하는 씹는 질감이나 온도 같은 다른 감각 정보가 더해지는 거죠. 아, 그래서 우리가 풍미라고 느끼는 복합적인 경험이 만들어지는 거군요. 최종적인 맛 경험, 즉 풍미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후각과 미각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 이 장애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후각 능력은 나이가 들면서 떨어지는 경향이 아주 뚜렷하다고요. 네, 맞습니다. 노인성 후각 저하증이라고 부르는데요. 보통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 이상, 그리고 80세 이상이 되면 거의 75% 정도가 상당한 후각 저하를 겪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꽤 높은 비율이네요. 네, 상당히 흔한 편이죠. 이게 단순히 냄새를 못 맡는 걸 넘어서 음식 맛을 잘 못 느끼니까 영양 불균형이 올 수도 있고요. 가스 누칠 같은 위험 상황을 감지 못할 수도 있고요. 아, 그렇겠네요. 위험할 수도 있겠어요. 그렇죠. 노화 외에 후각 상실을 일으키는 흔한 원인으로는 크게 3가지 정도를 꼽을 수 있어요. 어떤 것들인가요? 첫째는 바이러스성 상기도 감염이에요. 감기, 독감, 그리고 특히 코비드 같은 거요. 바이러스가 후각 신경세포를 직접 손상시키거나 아니면 염증 반응 때문에 기능이 떨어지는 거죠. 네, 코비드 때 정말 많았죠. 네, 둘째는 머리 부상, 그러니까 두부 외상이고요. 충격으로 인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사골판을 통과하는 미세한 신경섬유들이 끊어지거나 손상될 수 있어요. 아, 외상으로도요? 네, 그리고 셋째는 만성 비부비동염, 흔히 축농증이라고 하죠. 특히 코 안에 물혹, 즉 용종이 동반된 경우에 지속적인 염증이 후각 기능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코비드-19 후유증으로 후각 상실 겪으신 분들 제 주변에도 정말 많았는데요. 다른 증상은 거의 없는데 갑자기 냄새를 전혀 못 맡게 되는 경우가 많았죠. 이게 회복이 잘 안 되는 경우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연구에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한데요. 감염 후 1년이 지났는데도 최대 30% 정도는 정상 후각을 회복하지 못했고 그중에서도 한 5%에서 10% 정도는 완전 후각 상실 상태가 지속된다? 이런 보고도 있어요. 아, 1년이 지나도요. 꽤 오래 가네요. 네, 회복 정도는 정말 개인차가 크고요. 그리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신경퇴행성 질환과의 연관성, 이게 또 정말 중요합니다. 네,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이요? 네, 이 질환을 앓고 계신 환자분들 중 상당수가요. 그 운동 증상이나 기억력 저하 같은 주된 증상이 나타나기 몇 년 전부터 이미 후각 기능 저하를 먼저 경험한다는 연구 결과가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게 혹시 그런 질병의 조기 진단에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을까요? 후각 검사 같은 게요?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특히 파킨슨병 같은 경우는요. 병의 아주 초기 단계에 뇌의 다른 부위보다 이 후각망울에서 먼저 병리적인 변화, 그러니까 알파 시누클레인이라는 단백질이 쌓이는 현상이 시작될 수 있다. 이런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흥미롭네요. 물론 모든 후각 저하가 다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을 의미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하지만 특히 원인을 잘 모르는 후각 저하가 나타났다면 조금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기면증 환자에서도 오렉신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부족과 관련해서 후각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도 좀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아, 기면증도 관련이 있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미각 장애는 어떤가요? 맛을 못 느끼는 경우는 후각 문제보다는 좀 드물다고 하셨죠? 네, 맞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흔히 나 맛을 잘 못 느끼겠어 할 때는 실제로는 냄새를 잘 못 맡아서 음식의 풍미를 못 느끼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아, 풍미. 네. 기본적인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자체를 아예 못 느끼는 그런 심각한 미각 손상은 상대적으로 드문 뿐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세포는 어느 정도 재생 능력이 있고요. 또 맛 정보를 전달하는 경로도 여러 신경이 나누어서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경로가 한꺼번에 다 망가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군요. 그래도 미각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당연히 있겠죠. 어떤 원인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원인은 이것도 다양합니다. 노화 자체도 당연히 영향을 줄 수 있고요. 구강 건조증이나 입안의 감염, 염증처럼 만 물질이 미료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문제들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입안이 건조해도 맛을 잘 못 느끼겠네요. 그렇죠. 침이 부족하면 맛 분자가 잘 녹지 않으니까요. 드물게는 방사선 치료를 받으셨거나 특정 수술, 예를 들어 중이 수술이나 편도 절제술 같은 거 후에 신경이 손상돼서 미각 변화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요. 아, 수술 후에도요? 네. 그리고 당뇨병이나 갑상선 질환, 신장 질환 같은 전신 질환도 미각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약물 부작용으로 미각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약물은 미각 장애의 아주 주요한 원인 중 하나예요. 한 250가지 이상의 약물이 미각에 영향을 미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후각보다는 미각에 더 자주 문제를 일으키는 경향이 있어요. 250가지나요. 어떤 약들이 주로 그런가요? 항암제나 항생제, 혈압약, 또 항진균제 같은 것들 정말 다양한 종류의 약물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스조피클론이라는 수면제는요. 복용자의 거의 3분의 2 정도가 쓴맛을 느끼는 부작용을 경험한다고 하고요. 그에 맞네요. 네. 또 토피라메이트라는 항간질제는 일시적으로 맛이나 냄새를 감지하는 능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화학요법, 항암치료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절반 이상이 미각 변화를 호소하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약 드시는 분들은 이런 가능성도 좀 염두에 둬야겠네요. 네, 혹시 새로운 약을 시작하고 나서 맛의 변화가 생겼다면 의사 선생님과 꼭 상의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만약에 후각이나 미각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느낄 때 어떤 검사를 받고 어떻게 접근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건 역시 자세한 병력 청취예요. 언제부터 그랬는지, 어떻게 증상이 시작됐는지, 특정 계기, 예를 들어 감기나 외상, 약물 복용 시작 같은 게 있었는지, 다른 동반 증상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꼼꼼하게 파악하는 게 진단의 첫걸음이죠. 네, 언제부터 어떻게 시작됐는지가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코 내부를 직접 내시경 같은 걸로 살펴보는 이비인후과적 검사를 하고요. 필요하다면 신경학적 검사도 함께 시행합니다. 단순히 냄새를 잘 못 맡겠어요 하는 그런 주관적인 느낌 말고요. 객관적으로 기능을 평가하는 방법도 있나요? 네, 그럼요. 오히려 그 객관적인 검사가 아주 중요합니다. 주관적인 느낌이랑 실제 기능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도 꽤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후각 같은 경우는요. 여러 가지 냄새 맡게 하고 이게 무슨 냄새인지 맞추는 방식의 표준화된 검사 키트가 있어요. UPSIT라는 게 대표적인데요. UPSIT? 네, 이걸 통해서 후각 손실 정도를 객관적인 점수로 평가하고 또 같은 나이대 정상 범위랑 비교해 볼 수 있죠. 심지어 꾀병인지 아닌지 감별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요. 꾀병 감별까지요? 네. 미각도 비슷한 방식으로요. 각 기본 맛에 대한 민감도를 측정하는 검사들이 있습니다. 여과지 스트립 같은 걸 혀에 대보거나 용액을 맛보게 하는 식이죠. 그렇군요. 그런 객관적인 검사 결과가 왜 중요한가요? 일단 환자 본인이 자신의 상태를 정확하게 아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치료를 시작했을 때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그 경과를 판단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죠. 알겠습니다. 그럼 치료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혹시 후각이나 미각을 되돌릴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치료는 당연히 원인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만성 비부비도염이나 비용종 같은 그런 구조적인 문제가 원인이라면 약물 치료나 경우에 따라 수술로 그 원인을 제거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네, 원인 제거가 우선이군요. 그렇죠.
약물 부작용이 의심된다면 가능하다면 해당 약물을 중단하거나 다른 약으로 변경해보는 걸 시도해볼 수 있고요. 다만 약을 끊어도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 않고 좀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는 점은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아, 약을 끊어도 바로 안 돌아올 수도 있군요. 네. 그리고 감염이나 염증의 원인이라면 항생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물 치료가 효과적일 수 있고요. 입안이 건조한 구강건조증 같은 문제는 인공타액이나 침분비 촉진제, 사탕 같은 걸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제일 어려운 경우, 그러니까 바이러스 감염 후나 외상 후에 신경 자체가 손상된 경우는 어떤가요? 회복이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네, 신경 손상 후의 회복은 확실히 좀 제한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가장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하지만 완전히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아, 그래도 희망은 있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후각신경세포는 어느 정도 재생 능력이 있거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조금씩 회복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후각 상실 환자의 약 절반 정도가 4년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어느 정도 기능 개선을 보였다고 해요. 오, 절반 정도나요? 네. 다만 완전한 회복은 좀 드물고요. 무후각증, 그러니까 냄새를 전혀 못 맡던 환자 중에서는 11% 정도만 정상으로 돌아왔고 후각 저하 환자 중에서는 23% 정도만 정상 회복을 보였다고 하니까요. 회복 정도는 초기 손상이 얼마나 심했는지 또 나이가 어떤지 등에 따라 차이가 크죠. 그렇군요. 그래도 조금씩이라도 좋아질 수 있다는 거네요. 혹시 회복을 돕는 치료법 같은 건 없나요? 최근에 좀 주목받는 게 후각 훈련이라는 거예요. 특정 냄새, 예를 들어 장미, 레몬, 유칼립투스, 정향 같은 4가지 냄새를 하루에 2번씩 꾸준히 맡는 훈련인데요. 이게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냄새 맡기 훈련이요? 네, 이게 아직 그 효과가 아주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작용이 거의 없는 안전한 방법이니까 시도해 볼 만하죠. 그 외에 알파-리포산이라는 영양소나 특정 약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긴 한데 아직은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치료법이 좀 제한적이라면 환자분들의 겪는 어려움을 좀 덜어주기 위한 다른 방법들도 중요하겠네요. 아, 맞습니다. 그게 정말 중요해요. 예를 들어 음식 맛을 잘 못 느끼면 식욕 부진이나 영양 불균형으로 이어지기 쉽거든요. 네, 먹는 즐거움이 없어지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맛 외에 음식의 식감이나 온도, 색깔 같은 다른 감각적인 요소들을 좀 더 다양하게 활용해서 식사 경험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건 평가 과정 자체의 치료적인 측면이에요. 평가 과정이 치료적이다? 그건 무슨 말씀이신가요? 객관적인 검사를 통해서 환자 본인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의사가 확인해주고 당신의 후각, 미각이 실제로 이 정도 수준이군요. 동년배 평균보다 낫습니다. 이렇게 객관적인 상태를 알려주는 거죠. 그리고 왜 이런 증상이 생겼는지 가능한 원인을 설명해주고 앞으로의 경과에 대해서 현실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것 자체가 환자에게 큰 위안과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아, 내 증상이 무시당하는 게 아니라 이해받고 있다는 느낌을 주는 거군요. 맞습니다. 나만 이상한 게 아니구나. 내 증상을 의사가 제대로 파악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는 것이 치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 후각과 미각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감각을 넘어서 우리 건강과 생존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네요. 네, 그렇죠. 특히 후각 같은 경우는 파킨슨병이나 알츠하이머병 같은 뇌질환의 조기 신호일 수도 있다는 점이 아주 인상 깊었고요. 기능장애의 원인은 감염, 외상, 노화, 약물 부작용 등등 매우 다양하고 따라서 정확한 진단과 그 원인에 맞는 접근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었습니다. 네. 신경손상 후에 회복이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후각훈련처럼 시도해볼 만한 방법들도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오늘 저희가 맛수용체가 입뿐만 아니라 장이나 기도 같은 곳에서도 발견되어서 소화나 면역 같은 기능에 관여한다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잖아요. 네, 정말 흥미로웠죠? 어쩌면 우리 몸속 다른 곳에도 우리가 아직 잘 인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우리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런 숨겨진 감각 시스템이 더 존재하지 않을까요? 만약 그렇다면 미래의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데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수 있을지 한번 상상해보는 것도 재미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와, 숨겨진 감각 시스템이라 정말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생각해볼 거리를 던져주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후각과 미각의 세계를 깊이 있게 탐구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감사합니다.